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방송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소식이 없는 때가 없잖아요. 오늘도 5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노동면 소식인데요. 사실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드렸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성탄절 이런 뜻이잖아요.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이 모두에게 즐거워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소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목은 산재 자살 10명 중에 3명이 과로였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절반은 직장 생활이 5년 이하였던 이 신입 직장인들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실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에 3년간 산재 신청 자료를 분석해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자살로 인해서 산재를 신청한 경우는 2019년에 72건에서 지난해에는 158건으로 갑절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2019년에 47건에서 작년에는 88건으로 2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직장갑질 119가 최근 3년간 유족이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받은 196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161건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분석한 결과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가장 큰 사유는 바로 과로였습니다. 전체 161건 가운데 과로로 인한 죽음은 중복 사유를 포함해서 58건으로 전체의 무려 36%, 3분의 1이 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는 보면 산재 신청 이런 거 할 때 뭐 자살이나 이런 건 사실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이제 과로 이런 것들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자살이나 특히 과로 이런 것들도 산재 신청 및 승인의 건수가 올라간 것은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폭력이다라는 인식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재 자살 피해는 근속 연수가 짧을수록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숨진 노동자들 중에 절반이 5년 이하의 근무자들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고인의 유족들을 보면 배우자나 자식이 아니라 부모인 경우가 22%나 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부모니까 자녀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자살 산재 노동자 중에 젊은 노동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장에서 근속 연수가 짧고 젊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사실은 이렇게 좀 짝을 지어서 볼 것은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노동정책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노동제이고 주마다 12시간 이내에서 초과 근무를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주 40시간 노동제 그리고 52시간 상한제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거를 허물어버리고 더 많이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그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노동자들의 산재 자살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과로였습니다. 즉 과로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떠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과로를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노동자들을 벼랑 끝에서 밀어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이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일터에 여전히 죽음을 떠올릴 정도의 과로가 만연해 있음을 방금 전에 보고서에서 보셨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미명 아래 몰아서 바짝 일하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죠. 예컨대 정산 단위를 분기로 할 경우에, 그러니까 주당 40시간이고 8호 40, 하루 8시간, 주 5일째. 그런데 12시간을 더 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주별로 정산이 되는 건데요. 이거를 월별이나 분기별로 늘리면 한 주에 몰아가지고 이 추가 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정산 단위를 주가 아니라 분기로 할 경우에는 최장
4주 연속 69시간 근무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겨레 사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방안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과로사 촉진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자료를 좀 보면 당연히 이제 이거를 이제 주당 52시간 상한제가 아니라 분기나 월별로 늘리게 되면 이미 기업에서는 인사 담당자들이 그럼 우리는 더 채용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인력을 감축해도 되겠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판이라는 거예요. 인력을 감축한다고 그 사업장에 뭐 생산하는 이게 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즉 똑같은 노동자가 아니라 더 적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밖에 갈 수가 없죠. 지난 18일 날 한겨레 신문에서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와 회사 쪽의 인사 노무관리 자문 노무사들은요, 모두가 다 입을 모아서 일이 몰릴 때 집중 근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인력을 감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많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한 인사 담당자는 기업에서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으니 추가 고용을 하지 않고 야근 시간을 법적 한도까지 늘릴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일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몰릴 때 몰리는 법이라 추가 고용 없이 어떻게든 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의 변경은 현재 주당에서 월별이나 분기별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노동 관행을 바꿔서 노동자의 건강권과 일 생활 균형 확보뿐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주 40시간제 목표를 흔드는 셈이 되겠죠. 아, 진짜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정치면 소식 준비했습니다. 와, 정말 최근에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이 정부 여당과 일부 극우단체에서 나오는 혐오의 목소리들을 차마 귀를 열고 들을 수 없는 지경인데요. 제목은 짜고 치는 이태원 망언, 대반전을 노리는 혐오 정치다, 이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한겨레 신문에서 논설이라고 유튜브 동영상 방송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 안영춘 논설위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서 기사로도 올린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유튜브 방송이니까 이게 거의 녹취록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길거든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의 일부분만 소개를 해드릴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겨레 신문의 논설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셔도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사실 이 국민의힘 여당과 극우단체의 망언은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어렵죠.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기자간담회에서 이 희생자들과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이 모든 책임을 이 당사자들에게 떠미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다 보셨죠? 창원시의회의 국민의힘 소속 김민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뭐라고 올렸어요?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런 망발을 해가지고 또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창원하고 바로 붙어있는 경남 김해의 국민의힘 소속 이미애라는 이 시의원은요. 민아 의원 힘내요. 화이팅! 유족 외에는 사과하지 말기! 라는 이런 또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악의 연대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당연히 국민의힘은 잠자코 있습니다. 침묵의 집단 방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방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김민아 의원의 발언은 그의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미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했던 말들을 좀 더 단순하게 옮겼을 뿐입니다. 김민아 의원을 징계한다면 그 한 사람으로 꼬리를 자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 10일에 대표적 윤핵관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와, 진짜 제가 입으로 옮기기에도 정말 지금처럼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망발을 SNS,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이 공개된 SNS에 쏟아냈고요. 그리고 이 한덕수 총리가 또 이 분향소에 슬쩍 이 아무 소리 없이 갔다가 또 이 사진만 찍고 돌아왔다가 또 사진만 찍고 돌아오진 않았죠. 무단횡단을 했다가 범칙금까지 냈던 바로 그날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상훈 의원은 공식 석상인 비대위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와, 진짜 이 사람인지. 네. 지난 세월호 사태에서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들이 활개치는 비극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입니다. 진상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태원 시민대책회의 또한 참여단체 면면을 보니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통진당 후신 정당인 진보당과 극좌 친북단체는 물론 민노총, 전장현, 정의연 등 국민 민폐단체들도 끼어 있습니다. 라는 망발을 정말 입에서 나온다고 다 사람의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빠질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참사 49제 시민 추모제가 16일 오후 6시 참사 현장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요 책임자 누구도 추모제의 모습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윤 대통령 부부는 1km 남짓거리인 추모제 현장이 아니라 서울 지하철 안국역에서 열린 중소소상공인 판촉 행사에 참가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점등을 하고 술잔을 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술 좋아한다고 술잔 샀다고 그러겠네? 라는 농담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농담조차 국민에 대한 메시지이죠. 또한 대통령의 침묵도 국민에 대한 강한 메시지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이미 투명인간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윤 대통령의 농담과 침묵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저들의 혐오 발언이 단순히 말실수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저는 요 유튜브 방송을 찍었던 한겨레 신문의 안영춘 논설위원입니다. 저는 0%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지속성과 반복성, 점입 가경, 집단적 방조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혐오의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이들은 다분히 의도를 갖고 만듭니다. 혐오 발언의 반복도 우연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투사할 대상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불만을 쏟아내야 되는데 그 대상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같은 존재들이기 마련입니다. 혐오에는 기본적으로 우생학적 상상 같은 강자 숭배, 이에 따른 차별의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약하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강자에 대한 숭배는 약한 존재가 능력보다 과한 자원을 누리는 바람에 자신들의 몫을 빼앗기고 있다는 이런 현실 인식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다시금 혐오 정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태원 유가족들과 연대한 단체들을 참사 영업상이라고 공격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혐오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 장사가 아주 쏠쏠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혐오가 만연한 사회는 가해와 피해의 문제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사회적 자원과 역량을 소모하고 고갈시킵니다. 뾰족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자와 튼튼하게 연대하고 사실과 진실을 부단히 추구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이태원에 대한 망언들, 짜고 치는 것 같은 이 망언들은 바로 대반전을 노리고 있는 혐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사회면 소식 준비했습니다. 와, 이게 굉장히 이거는 짧은 기사인데요. 저는 이런 거는 반드시 짚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수많은, 예를 들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5가지 기사를 고르는 건 정말 어려운데 그 중에 고민 끝에 이 기사를 넣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떠냐면 사실 다들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10명 중에 4명, 즉 전체 국민의 40%는 집이 없어요. 무주택자라는 건데요. 그 반면에 이 집들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지난 22일 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상위 100명, 그러니까 가장 집을 많이 한 사람을 순서대로 100명을 쭉 찾아봤더니 이들이 소유 중인 주택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명이 갖고 있는 무려 22,582가구였습니다. 한 사람당 226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간단하게 말하면 뭐 가구기 때문에 집을 한 채, 두 채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연립주택이 있으면 이 속에 10가구가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한 가구가 집 한 채 이렇게 뭐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본다면 1인당 주택 226채를 갖고 있다는 거랑 비슷한 말인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상위 100명이 가지고 있는 주택 수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무려 2,000채가 넘는 집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사회 아닌가요? 사실 이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를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경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즉 작년에 비해서 무려 9% 정도 이들의 주택 보유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늘어나겠죠. 이거를 막고 아직 집이 없는 40%의 국민들이 집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이 현상과 연결되는 것은 뭐예요? 정부가, 이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돼 있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금융 완화 대책을 대거 쏟아냈죠.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 급락이 예상되자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독려하고 보유에 따른 부담은 낮추는 방식으로 사실상 집값을 부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는 되는데 정말 이게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인가 싶습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독려하고, 아니 전 국민의 40%는 무주택자인데 집이 없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평균 1인당 이미 226가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주택을 더 사도록 독려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정신을 가진 사람, 특히나 이 정부는 공공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전체 국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당연히 일각에서는 다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저는 정말 이 소식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고 간 이식을 약속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장기 매매, 우리나라는 장기 매매가 당연히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죠. 이 주인공은요, 어머니는 지난 2월 달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중견 건설사 회장의 병환이 깊어서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대요. 이 전에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그러니까 건설사 회장이 간 때문에 이 병환이 깊은데 건설사 회장의 아들의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해가지고 장기 기증 의사를, 그러니까 내 간을 떼어주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하고 대신에 이 어머니의 아들의 취업과 건설사 취업과 현금 1억 원을 대가로 요구를 했대요. 건설사 대표는 이를 수락한 것이죠. 결국 이 어머니는 지난 3월 달에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서 장기 기증 검사를 받았고요. 간을 받기로 한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장기 이식 대상자로 승인까지 받았는데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간 이식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한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연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원해야 되는 기간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 행세를 했는데, 즉 건설사 회장의 아들하고는 부부 행세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어머니와 간병인 등의 관계를 수상하게 여긴 간호사가 장기 매매를 의심해서 관계 기관에 신고해서 덜미가 잡혔어요. 수술은 취소됐고요.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던 지난 7월 달에 간이식을 기다리던 건설사 회장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 20일 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이분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했죠. 우리나라는 장기 매매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법정에선 어머니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수술이 성공하면 아들이 취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수적으로 돈도 준다고 하니까 욕심도 생겼고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정말 그 취업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아들의 취직을 열망했던 이 어머니의 마음이 자신의 간을 떼어서라도, 이게 사실 정말 이 슬픈 진짜 성탄절에 어울리는 소식이 전혀 아닌데 2022년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런 사건의 이면에는, 다른 면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교육부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데 이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잖아요. 지난 21일 날 교육부에서 이 가톨릭 학원, 학교법인 가톨릭 학원이니까 뭐 가톨릭 의대라든지 가톨릭 대학교라든지 이제 이런 대학교들과 이 종합 감사를 했는데요. 가톨릭대 의대 교수 8명이 유흥주점을 수십 차례 드나들면서 뭐 수천만 원씩 법인카드를 썼다. 이건 뭐 또 사실은 열받지만 여러 번 들은 얘기인데, 그 부정한 행위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는요, 직원이요, 자신의 아들이 사무직원 채용에 응시를 하자 직접 서류 심사와 면접 전형에 참여해서 부정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의 어학 성적, 즉 토익이죠. 이게 응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효력이 없는데도 점수를 부여해서 서류 전형을 통과하도록 했고요. 이후에는 자신이 직접 아들의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서 지원자 10명 중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최고점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같은 해 그 사무직원 채용에서도 또 다른 직원의 자녀들을 2명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을 시켰는데요. 뭐 예를 들면 서류 전형을 통과하도록 뭐 공고나 서류 전형 평가 항목에 없었던 외모 점수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 점수에 10점 만점씩을 막 준 거죠. 아니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 합격이 가능했던 다른 지원자에게는 뭐 외모의 수준이 아주 낮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탈락을 시키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또 취업을 시키는 이 이면에 자신의 간을 팔아서라도 아들을 좀 취업을 시켰으면 하는 또 어머니가 존재하고 있는 게 이 대한민국의 또 2022년의 슬픈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5번째 뉴스는 한반도 뉴스 준비했는데요. 북한 얘기예요. 사실은 저는 뭐 대한민국에 이제 뭐 조중동 이렇게 보수 언론이 있고 한겨레나 경향 나름대로 진보적인 매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국제적인 뉴스나 한반도 북한에 대한 뉴스 관련해서는 한겨레나 경향도 굉장히 좀 이 우리 사회의 주류 인식들, 제가 볼 때는 그 주류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편향된 인식이고 제대로 볼 수 없는 인식인데, 이런 부분에서 한겨레나 경향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좀 좋은 그 뉴스가 나와서 이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북한 그러면 늘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또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늘 북핵이라든지 미사일만 쏘는 나쁜 나라라든지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인식에 신선한 경종을 울려주는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인 그 정욱식 소장이 쓴 칼럼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다들 들어보셨죠? 사피엔스라는 베스트셀러를 썼던, 이거 말고도 또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많이 있죠. 유발 하라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구 국가들이, 즉 유럽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럽 국가들이 재래식 무기로 예를 들면 이제 유럽에서는 그 서구 유럽이라고 불렸던 나라들과 당시에 이제 소련과 이제 동유럽이라고 불렀던 나라들이 이렇게 대립을 했잖아요. 이쪽을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불렀고, 이 서부 유럽 쪽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을 겪었는데, 이 유발 하라리가 뭐라고 지적했냐면, 이 유럽 사회에서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 공산권 국가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재래식 무기로 대응을 하려고 했다면 이라는 거예요. 아마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을 철회하고 영구적인 전시 상태에 놓인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야 했을 것이라고 이제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를 구원한 것은 핵무기였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의 이 주장은 뭐냐면, 재래식 무기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과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간소하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책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핵무력을 국채로 삼기로 한 그의 결심은 이 구절과 너무나도 닮은 꼴이다.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구원하는 것은 핵무력이다 라고 믿으면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다. 색안경을 좀 벗고 보면 북한의 이러한 선택이 유별난 것은 아니다. 병진 노선의 핵심에는 안보의 경제성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재래식 군비의 비중은 줄이면서 핵 전력을 대폭 증강해서 이를 상쇄하려고 했던 미국의 옛날 아이젠하워 들어보셨죠?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뉴룩이라는 정책, 그리고 이것을 모방한 소련의 흐르쇼프, 그리고 원자탄, 수소탄과 인공위성을 조속하게 완성해서 이걸 이제 양탄일성이라고 불렀거든요. 양탄일성을 조속히 완성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중국의 덩샤오핑 등도 사실은 이런 전략 속에서 움직였다는 거죠. 박정희 정권이 비밀 핵 개발을 시도했던 것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의 병진 노선도 예를 들면 이거는 핵 경제 이런 거죠.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무장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없다는 주관적인 확신이나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핵무장에만 매달린다는 도덕적 비난에 갇힐수록 달라지는 북한을 제대로 바라보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오히려 병진 노선이 만만치 않은 성과를 내고 있거나 앞으로 그럴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제 어떻게 이런 가능성은 나오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가성비에 따른 예산 조정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재래식 병력을 계속 확충하면서 유지하는 것보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만큼 사실은 다른 부분으로, 경제 부분으로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죠. 실제로 2013년 이래 북한의 국방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 대비 한 16% 정도를 오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경제와 농업 등 인민생활 그리고 과학기술 예산은 점차 높아져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는 군민 융합이다. 그러니까 군대와 민간을 말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한데요. 예를 들면 군수 공장에서 민수용품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김정은 역시 2019년 신년사를 통해서 군수공업 부문에서 경제건설을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일례로 올해 9월 25일에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5,500여 대의 농기계 전달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기계를 생산한 곳이 바로 군수공업 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사 분야의 민수 전환이다. 그러니까 군사 분야를 이 민간 영역의 발전을 위해서 전환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소련에서도 이런 사례를 추진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400개 정도의 군수 산업체를 민수용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을 추진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북한의 전환은 실제로 인력과 산업 그리고 토지 이용에서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월 달에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군대에 가면 인민군의 복무기간이 굉장히 길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 1월 달에 이 복무 기간이 줄어들었대요. 남성은 기존에 8년 내지는 9년에서 7년으로, 여성은 6년 내지 7년에서 5년으로 1년에서 2년 정도씩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국정원은 경제건설의 젊은 노동력 투입을 확대하고 군의 정예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를 하고 있고요. 토지 및 산업 분야에서도 대규모 공군기지를 민수용으로 전환한 것이 확인이 되었대요. 북한은 2020년도에 함경북도 경성군에 있던 군 비행장을 그 채소 농장으로 바꿨고요. 또 함경남도 함주군에 있던 군 비행장은 온실 농장으로 전환한 것이 확인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북핵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죠.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만 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언론에선 잘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북한의 병진 노선, 핵과 경제 성장, 이 병진 노선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시급하다고 보는 이유다라고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의 정욱식 소장님이 쭉 정리를 했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나왔던 그 북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는 귀 기울여서 한번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12월 25일인데요. 이렇게 5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정말 이제 올해가 이번 주 지나면 2023년으로 넘어갑니다. 딱 일주일 남았고 다음 주에는 보니까 일요일이 1월 1일이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때 전해드리는 소식은 새해 첫 소식이 아니라 12월 마지막 주 소식이 되겠죠. 올 한 해도 이제 딱 한 주 소식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해 정리 잘들 하고 계신가요? 모두에게 후회가 남지 않는, 그리고 반갑게 2023년을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일주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